지난 반세기 미국은 수많은 협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힘의 균형, 압박과 제재, 모든 전략이 통하던 시대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들은 협박에도 회유에도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역대급 한 방이 터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세계의 전환점이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꾼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을 찢고 날아오르는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단 한 대 가격이 2조 원. 하지만 세상엔 그 폭격기보다 비싼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그걸 만든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포웰이라고 합니다. 미국 산업안보국에서 오랜 세월 군수와 에너지, 반도체 분야를 분석해온 사람이죠. 제 일은 간단합니다. 동맹국들이 우리 미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공급망에 구멍이 없는지 찾아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데이터에 집착하는 편이에요. 모든 걸 회의적으로 보고 숫자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성격으로 유명했죠. 그런데 2025년 어느 날 아침 제 앞에 놓인 한 장의 보고서가 제 모든 상식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브리핑룸이었어요. 평소처럼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회의실에 상급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그 위로 세계 지도와 함께 여러 나라의 산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중국의 철강 생산량, 독일의 자동차 수출, 일본의 반도체 장비 현황,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유독 크게 떠올랐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떠 있었죠. 포웰, 한국 관련 긴급 조사건입니다.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이 3조 원 규모의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이라는 조선소에서 만들고 있다는데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3조 원, 그 숫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3조 원이면 우리 미국 달러로 약 25억 달러쯤 되는 금액이죠. 한 척의 선박 가격으로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즉시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최신 구축함 한 척이 약 18억 달러,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급이 약 130억 달러인데 그건 떠다니는 도시 수준이죠. 그런데 민간 선박 한 척이 25억 달러라고요? 참고로 미국이 자랑하는 B2 스텔스 폭격기, 48시간 동안 은밀하게 비행하며 폭격 임무를 수행하는 그 최첨단 무기의 단가가 2조 원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만든다는 선박 한 척이 그보다 비싸다고요? 한국이 스스로 설계했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피식 웃었어요. 그럴 리 없죠. 아마 유럽이나 우리 기술을 가져다 쓴 거겠죠.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수한 나라지만 여전히 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든다. 그건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분석관이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조립에는 능하지만 핵심 설계는 결국 서방 기술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여유로웠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죠. 한국은 우리의 든든한 동맹국이지만 결국엔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따라오는 나라일 뿐이라는.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했어요. 3조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관련 자료를 모두 펼쳐놓았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보고서, 해양 플랜트 관련 데이터, 최근 수출 통계까지. 책상 위에는 3개의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저는 각각의 화면에 다른 데이터를 띄웠어요. 왼쪽엔 미국 군수산업 현황, 가운데엔 한국 조선산업 추이,
오른쪽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동향, 화면을 가득 채운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국 군수산업 재고는 지난 2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어요. 약 30% 정도 줄어든 상태였죠. 반면 한국의 해양 설비와 반도체 수출 수치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려 45% 이상 증가한 거예요. 이게 맞나?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리 확인해도 숫자는 똑같았어요. 심지어 제가 직접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확인했는데도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프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내려가고 한국은 올라가고 있었죠. 이건 우리가 아는 규칙이 아닌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계 산업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나라가 우리 기술을 배우고 우리 시장에 의존하며 성장했죠.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도,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를요. 조용하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한국은 요란하게 떠들지 않았어요. 언론에 대서특필되지도 않았죠. 주요 매체들을 검색해봤지만 이 3조 원짜리 프로젝트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었어요. 한국 현지 언론에서 몇 건 보도했을 뿐 국제뉴스에서는 완전히 묻혀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다루지 않는 거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굳이 떠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일하고 배를 만들고 수출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저 묵묵히 일하고 배를 만들고 수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이틀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멀어지고 어둠 속으로 기체가 미끄러져 들어갔죠. 비행시간은 약 14시간, 저는 이코노미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정부 예산으로는 비즈니스석도 사치였거든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기내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작성한 임무 파일이 떠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예측 불가능한 변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린 언제나 그들을 가르치는 쪽이었어요.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따라오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3조 원짜리 선박, B2 폭격기보다 비싼 그 배를 한국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공장이라는 사실. 대체 뭘 만든 거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달빛이 번져 있었어요. 태평양 상공 어딘가.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강국, 조선 강국, 자동차 수출국. 그런데 이 모든 게 결국 미국과 유럽의 기술 기반 위에 세워진 거라고 저는 믿어왔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데이터는 그 믿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항로 위에서 제 머릿속의 세계 지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전제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은 정말 우리 없이도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그저 일시적인 착시에 불과한 걸까요? 비행기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제가 곧 목격하게 될 것이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라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거대한 현실이라는 걸. 거제도,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숫자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거제도까지는 차로 약 5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6시에 출발해서 경남 거제도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고속도로 풍경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잘 포장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산과 바다. 이 나라는 작지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제도에 가까워질수록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머릿속엔 워싱턴에서 본 데이터가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미국 군수 재고 감소 30%, 한국 수출 증가 45%. 이 지표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변화의 의미를 저는 아직 파헤쳐내지 못했습니다. 곧 제가 보게 될 것은 과연 뭘까요? 정말 3조 원의 가치가 있는 선박일까요? 아니면 그저 부풀려진 숫자에 불과한 걸까요? 차가 조선소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삼성중공업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정문을 지나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조선소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도시였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부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크레인들, 그리고 그 사이로 거대한 선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첫 충격은 그 규모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이 순식간에 흔들렸어요. 크레인이 아니라 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철골 구조물들이 천천히 공중을 가로지르며 이동하고 있었어요. 용접 불빛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별이 동시에 빛나는 것 같았죠. 그 불빛 하나하나가 국제경제를 움직이는 기술의 결정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수석 엔지니어 이준호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는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준호 팀장은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었고 무엇을 보고 싶냐고 물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문화적 자부심이 묻어났죠. 저는 솔직하게 3조 원짜리 선박을 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 뒤에 숨겨진 다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여전히 의존적인 국가로 보고 있다는 걸, 제가 그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걸요. 이준호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그럼 직접 보라고 했어요. 우리는 조선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제 인생에서 본 것 중 가장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길이가 448m, 축구장 4개를 일렬로 붙여놓은 크기였어요. 폭은 74m, 이건 거의 열차선 고속도로 수준이죠. 저는 멍하니 그 거대한 철제 구조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배라고 하기엔 너무 컸어요. 건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했고 도시라고 하기엔 너무 집약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광경이었어요. 이게 정말 한 나라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라 바다 위의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부유식 해양 액화 천연가스 플랜트, FLNG라고 부른다고요. 세계를 이끄는 에너지 기술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바다 위에 떠있는 액화 천연가스 공장이라는 겁니다. 가스전 바로 위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정제하고 영하 163도로 냉각시켜 액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운반선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끼어들어 물었습니다. 그럼 이 배 안에 발전기, 냉각 설비, 저장 탱크, 하역 시설이 모두 들어간다는 말이냐고요. 이준호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다고 연면적으로 따지면 모나코 공국 면적의 2배 정도 된다고 했어요. 모나코의 2배,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모나코는 국가입니다. 작지만 엄연한 하나의 나라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선박이 그 나라보다 2배나 크다는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걸 한국이 설계했느냐고? 이준호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라고 설계부터 건조까지 모두 한국 기술이라고 했어요. 외국 기술은 일부 부품 정도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국 기술은 들어갔느냐고? 이준호 팀장은 거의 없다고 답했어요. 한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기술이 없다는 게 명확하게 확인됐어요. 우리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언제부터였냐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냐고요. 이준호 팀장은 오래전부터라고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은 매번 처음처럼 만든다고, 그게 한국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저는 알아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쪽이 아니라 가르치는 쪽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박주의를 걸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압도적이었어요.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용접을 하고 배관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모든 작업이 조용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묵묵히 해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오른 자들의 여유였어요. 저는 이 선박의 단가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이준호 팀장은 약 3조 원이라고 답했어요. 미국 돈으로 25억 달러쯤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B2 폭격기보다 비싸다고? 이준호 팀장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건 2조 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준호 팀장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럼 한국 배가 더 비싸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사실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는 과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데이터를 말하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세상에 알리지 않느냐고, 왜 한국은 이렇게 조용하냐고, 이 정도 기술이면 전 세계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준호 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어요. 한국은 떠들 필요가 없다고, 필요한 사람들은 알아서 찾아온다고, 한국은 그저 일을 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오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깔려 있었죠. 세계를 이끄는 기술을 가진 자의 여유였습니다. 우리는 선박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통로, 복잡하게 얽힌 배관, 정교하게 설치된 기계들, 이건 배가 아니라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한국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몇 명이 일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준호 팀장은 완성되면 약 200명 정도가 상주한다고 답했어요. 이들은 바다 위에서 몇 달씩 지내며 가스를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생활시설도 있느냐고요? 이준호 팀장은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숙소, 식당, 병원, 헬기장까지 다 있다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국제경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화의 상징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조선소, 그 한가운데 서서 저는 다시 한번 그 거대한 선박을 올려다봤어요. 저는 이게 몇 번째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선박을 만든 게 몇 번째냐고요? 이준호 팀장은 5번째라고 답했어요. 전 세계에 발주된 FLNG가 총 10개인데 그중 절반을 한국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절반을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지표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한국의 넘볼 수 없는 위치였어요. 저는 나머지는 어디서 만드냐고 물었어요. 이준호 팀장은 1개는 대우조선해양이 만들었고 4개는 중국이 맡았는데 미국 제재로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 분야는 한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말이라고요. 이준호 팀장이 조용히 웃으며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세계 질서, 미국이 중심이고 나머지 국가들이 따라오는 그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하청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설계자였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건 이 모든 게 미국 기술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준호 팀장이 제게 점심 식사를 하겠냐고 물었어요. 조선소 식당 음식이 꽤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거대한 선박과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미국 재고 감소 30%, 한국 수출 증가 45%, 그 숫자들이 이제야 명확하게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이건 방산이 아니라 기술의 신앙이었습니다. 미국도 못 만드는 걸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계를 이끄는 자의 침묵이었으니까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준호 팀장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선소 본관 3층에 위치한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거대한 선박들이 보였고 용접 불빛이 햇살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팀장이 노트북을 켜며 제게 영상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한글로 적힌 파일명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낯선 문자들이 주는 이질감마저 묘하게 느껴졌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거제도 조선소, 화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준호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모잠비크의 대통령이라고, 필리페 뉴시라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이 조선소에 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국가 정상이 산업시설을 방문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죠. 더구나 아프리카에서 한국까지 10,000km가 넘는 거리를 날아온 겁니다.
영상 속 대통령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국 관계자들이 서 있었고 거대한 선박 앞에서 명명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코랄 FLNG, 그게 그 선박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준호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 선박은 모잠비크 앞바다 코랄 가스전에서 사용될 거라고, 모잠비크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라고 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7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3조 원짜리 선박을 발주했다는 겁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기에 최빈국 대통령이 서둘러 한국까지 날아온 걸까요? 이준호 팀장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모잠비크의 에너지 수출량 추이였습니다. 2022년 이전까지는 거의 평평한 선이었어요. 그런데 코랄 FLNG가 투입된 이후 그래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4배, 에너지 수출량이 4배로 늘어난 겁니다. 이준호 팀장이 강조했어요. 이 선박 하나가 한 나라의 경제를 바꿨다고, 모잠비크는 이제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한 척의 선박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영상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통역관이 그의 말을 영어로 옮겼습니다. 그는 한국 기술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하고 싶다고, 추가로 한 척을 더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어요. 이건 외교였습니다. 기술이 국경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준호 팀장이 영상을 멈추고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이냐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놀랍다고, 기술이 이렇게 외교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준호 팀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강요하지 않는다고, 그저 보여줄 뿐이라고 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한국 문화의 본질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시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일하는 문화, 그리고 그 결과로 세계를 설득하는 방식이었어요. 이준호 팀장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모잠비크 외에도 다른 국가들의 데이터였어요.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모두 한국의 FLNG를 발주했거나 검토 중인 국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보며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 에너지 시장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요. 이준호 팀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찾을 거라고, 왜냐하면 한국은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판다고 했어요.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고 시간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신뢰를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만 믿고 있는 겁니까? 이준호 팀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또 다른 FLNG가 건조되고 있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건 다음 프로젝트라고, 또 다른 나라를 위한 배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발주가 계속 들어오냐고. 이준호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끊이지 않는다고, 한국 기술을 원하는 나라들이 줄을 서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성공이 아니라 미국의 실패일 수도 있다는 걸요. 우리는 기술로 세계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존중했어요. 우리는 힘을 강조했지만 한국은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준호 팀장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조선소에 온 이유를 이제 알겠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이제 명확하게 알겠다고 했어요. 기술이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든다는 걸요. 그리고 그 관계가 국경을 넘어 외교가 된다는 걸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거대한 선박들이 만들어지는 동안 세계의 판도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떠들지 않았지만 세계가 한국을 찾아오고 있었어요. 이준호 팀장이 복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다른 시설을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제가 봐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어요. 한국이 세계를 대하는 방식, 그 낯선 겸손함 속에 담긴 용기와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걸요. 저는 그날 산업의 정의를 다시 썼습니다. 기술은 힘이 아니라 신뢰라고, 그리고 신뢰야말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진짜 힘이라고요. 국기를 흔드는 건 정치가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들은 세계를 설득하지 않고 납득시켰습니다. 3조 원짜리 선박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고 그 선박을 만든 나라가 세계의 중심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의 제 사무실은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거제도에서 본 그 광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448m의 거대한 선박, 조용히 일하는 작업자들, 그리고 이준호 팀장의 담담한 목소리.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 학문적 경력 중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보고서는 단순한 산업 분석이 아니라 세계의 흐름을 읽어내는 작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3월 어느 날 아침,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발표가 나왔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갑작스럽게 보조금 철회를 선언한 겁니다. 각국은 자국 내 생산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그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자국 산업 보호, 불필요한 해외 지원 중단, 그럴싸한 명분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이에요.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동료들이 웅성거렸어요. 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즉각 타격을 받을 거라고, 삼성과 SK가 미국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거제도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분석이 쏟아졌어요. 투자 중단, 공장 건설 지연, 일자리 감소, 모든 언론이 한국의 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모릅니다. 제가 거제도에서 본 한국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틀 뒤, 첫 보고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기업들 미국 확장 계획 보류.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삼성과 SK가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일시 중단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텍사스와 애리조나에 예정됐던 공장 건설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동료들은 예상대로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한국 기업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항의도 없었고 성명도 없었어요. 그저 침묵 속에서 계획을 보류했을 뿐입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더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사흘째 되던 날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폴란드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였습니다. SK는 베트남과 인도를 대체 투자처로 선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획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방향 전환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긴급 소집이 있었습니다. 상급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탈로 최소 5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할 거라고 텍사스와 애리조나 주지사들이 항해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어요. 지역 경제가 무너질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고, 우리가 동맹을 시장으로만 봤다고요.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 학문적 경력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로 말해야 했고 감정으로 말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모두 꺼내 다시 검토했어요. 거제도에서 찍은 사진들, 이준호 팀장이 준 자료들, 그리고 제 메모들,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움직였어요. 그들은 항의하거나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이 도시가 갑자기 작아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겁니다. 시장은 한국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은 한국이 미국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며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끊어 한국을 약화시키려 했는데 오히려 한국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증명해준 셈이었으니까요. 우리가 한국을 시험했는데 결과는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혼자 버틸 수 있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이미 독립했다고, 한국은 오래전부터 스스로 설 준비를 해왔다고 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고요. 며칠 뒤 한국 기업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린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저 일할 뿐이라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멘트가 아니었어요.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챕터를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자립과 미국의 오판. 제 학문적 경력을 걸고 쓰는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썼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존을 위해 일한다고, 우리는 돈으로 길을 열었지만 한국은 신뢰로 길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한국의 진짜 무기는 자립이라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제도의 용접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깨뜨렸지만 한국은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동맹의 균열보다 더 큰 경고였어요. 힘을 믿은 나라가 흔들릴 때 신뢰를 믿은 나라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의 위기라는 걸요. 세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고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흐름을 타고 있었어요. 보조금 철회 발표 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보고서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 상무부가 작성한 긴급 분석 자료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이탈로 최소 5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만 개,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5만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었고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릴 판이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백악관에 항해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리조나 지역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을 붙잡아야 한다고 아우성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회의실에 앉아 그 논쟁을 지켜봤습니다.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보조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다른 의원이 반박했어요. 그건 우리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저는 그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존심이요? 한국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립으로 답했는데 말입니다.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와 베트남에서 빠르게 대체 투자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였어요. 상상조차 못한 속도였습니다. 보통 이런 규모의 투자 계획 변경은 몇 달이 걸리는데 한국은 몇 주 만에 해냈습니다. 저는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베트남은 신속 인허가를 약속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원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버린 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주가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주식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어요. 시장은 한국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이 미국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고, 아니 오히려 더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원이 끊겼는데 왜 그들은 웃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공급망 독립지수라는 항목이었어요. 이건 각국이 얼마나 독자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운영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화면에 여러 나라의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평행선을 그리거나 하락하고 있었는데 한국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보조금이 아니라 기술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삼성 관계자의 인터뷰가 주요 매체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린 도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할 뿐입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보조금보다 자부심이 강한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또 다른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상급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행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들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적이라고 했어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상급자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은 해결했다는 걸요. 에너지 독립, 기술 독립, 공급망 독립,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완전히 이루지 못한 걸 한국은 조용히 이뤄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거제도의 햇살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존을 위해 일했습니다. 우린 돈으로 길을 열었지만 그들은 신뢰로 길을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자립이었다. 그리고 그 자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준비된 것이었다고요.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보조금을 끊으면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오만함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서서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의존하지 않는 자가 진짜 자유롭다는 걸요. 묶이지 않는 자가 진짜 강하다는 걸요.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요. 그들은 떠들지 않았지만 세계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지만 시장이 그들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의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자립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세계 최강 대국들이 해결하지 못한 독립성을 한국은 어떻게 이뤘을까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거제도에서 찍어온 사진들, 이준호 팀장이 준 자료들, 그리고 제 메모들. 그러다 한 장의 위성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 서울에서 우연히 본 자료였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거제도 출장을 마치고 서울에 하루 머물렀던 그날 밤이요. 호텔방에서 잠이 오지 않아 노트북을 열었었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거제도의 거대한 선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한국의 자립은 정말 기술만으로 설명될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위성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한국의 지형 데이터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한반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한국의 강들이 화면 위로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저는 그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강이 한국 내에서 시작해서 한국 바다로 끝나고 있었어요. 국경을 넘는 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강은 강원도 산맥에서 시작해 서해로 흘러갔어요. 낙동강은 태백 산맥에서 발원해 남해로 향했습니다. 금강과 영산강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자국 내에서 완전한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교를 위해 다른 나라들의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먼저 나일강,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죠. 그런데 이 강은 무려 9개 국가를 지나갑니다.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콩고, 남수단 9개 나라가 하나의 강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메콩강. 동남아시아의 젖줄이라 불리는 강입니다. 이 강은 중국에서 시작해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요. 6개 나라가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2019년 베트남에 100년 만에 가뭄이 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 11개의 댐을 건설하면서 물길을 조절했기 때문이죠. 하류 국가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국의 물인데도 통제권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한국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모든 강이 자국에서 시작해 자국으로 끝났어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추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자료가 나왔어요. 산맥이 천연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발원한 물이 사방으로 흘러 독립적인 수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세계 물 소비량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은 1인당 물 소비량에서 세계 상위권에 속했어요. 그만큼 수자원이 풍부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모두 자국 땅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한국의 자립은 기술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연이 이미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어놨고 한국은 그 위에 기술을 쌓아 올린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남의 물을 빌리지 않는다고, 남의 땅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남의 기술에 기대지 않는다고요.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강물은 한국 땅에서 시작해 한국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국경을 넘지 않았어요.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한국의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자립은 정책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였다는 걸요. 하늘이 이미 한국을 독립적으로 설계해놨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그 축복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걸요. 다시 워싱턴 제 사무실로 돌아온 지금 저는 그날 밤 본 위성사진을 다시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강들이 화면 위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당당하게요. 저는 보고서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물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돌아간다. 하늘도 땅도 사람도 이 나라는 스스로 선다고요. 나는 그날 밤 한 나라의 운명을 봤습니다. 기술의 자립, 그 시작은 땅이었어요. 자연이 만든 독립성 위에 사람이 기술을 올렸고 그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강은 여러 줄을 거쳐 흐릅니다. 한국의 강들처럼 독립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차이가 결국 두 나라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의 독립이 경제의 독립을 낳았고 경제의 독립이 기술의 독립을 만들었으며 기술의 독립이 정신의 독립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자유로웠어요. 땅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유 위에 한국은 자립을 세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한국의 조용한 자신감, 그 뿌리를 찾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땅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축복을 결코 낭비하지 않았어요. 근본은 결국 신뢰였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수십 년간 쌓아왔고 이제 그 결실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자립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재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는 보도였어요.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이요? 경쟁 관계였던 두 나라가 협력을 논의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일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조선사들의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수십 년간 경쟁만 하던 일본이 갑자기 협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동료가 답했어요. 주변국들이 패닉 상태라고 한국이 너무 앞서가니까 이제는 함께 가려는 거라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한국과 에너지 기술 협력을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어요.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협력은 환영하지만 일방적인 기술 이전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상호 존중과 공정한 대가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맞나 싶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한국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독자적인 에너지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는 보도였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장기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미국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요. 저는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요. 상급자가 물었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한국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적이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손을 내밀어야 해요.
늦기 전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어요. 상급 장교였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포웰, 한국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심각합니다. 한국이 우리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다시 평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지원이요? 아닙니다. 한국은 지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전화선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 도움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전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지원이 아니라 협력 제안입니다. 그것도 대등한 입장에서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특허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특히 에너지와 조선 분야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반격이었습니다. 보조금을 끄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대답이었거든요. 말로 하지 않고 실력으로 답한 겁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더 강해졌습니다. 압박받았을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했어요. 이게 진짜 강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자체 에너지 기술 표준을 만들고 있다는 보도였어요. 국제 표준이 아니라 한국 주도 표준을요.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 그 표준을 따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경제적 반격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이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미국 중심이 아니라 한국 중심으로요. 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잡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해요. 그게 이제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날 저녁 주요 매체에서 특집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부상과 세계 질서의 변화라는 제목이었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국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 신뢰, 그리고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압박하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늦은 깨달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거제도의 조선소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세계가 바뀌고 있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저는 그날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앞에 서 있는 나라라는 걸요.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함께 걸을 것인가 아니면 뒤처질 것인가. 세 가지가 만났을 때 한 나라가 완성된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기술과 정신과 땅이요. 한국은 그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이제 세계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워싱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은 안정의 축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상급자가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상무부, 산업안보국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의 조선산업 점유율 40.3%, FLNG 시장 독점, 보조금 철회 이후 미국 일자리 손실 5만 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라 축이에요. 지금 세계 공급망은 한국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우린 이제 따라가는 쪽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관계자가 항의했어요. 그건 너무 비관적인 평가 아니냐고,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강국 맞습니다. 하지만 산업 생태계에서는 한국 없이 돌아가지 않아요. 사실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진짜 실력을 모르고 있어요. 한국이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말이죠. 반도체는 이미 세계 1위, 조선업도 세계 1위, 배터리 기술도 최고 수준이거든요. 상급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을 잡아야 합니다. 다시 협력 관계를 복원해야 해요. 하지만 이번엔 대등한 관계로 가야 하거든요. 일방적인 요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보조금을 다시 제안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보조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폴란드, 베트남, 인도, 중국, 일본, 유럽까지 한국을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보조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단순히 거부만 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한 거죠. 제가 한국을 분석해 보니까 한국만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한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의 4대강 독립수계, 국토 70% 산지, 기술 자립도 모든 지표가 상승세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자립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땅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그 위에 기술을 쌓았으며 신뢰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만 손해입니다. 미국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기업들을 도와준 건데 지금 우리가 그 길을 막고 있거든요. 정말 앞뒤가 안 맞죠. 상급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떠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관계를 끊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한국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압박하면 결국 완전히 떠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한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길을 갈 거예요. 이번 일로 미국만 믿고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거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중국, 유럽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고 자체 기술 개발에도 더 집중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배웠고 견뎠고 스스로 일어섰다. 이제 세계가 그들에게 배우고 있다. 미국은 선택해야 한다. 대등한 파트너로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뒤처져 지켜볼 것인가?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냐고요? 압박받아도 굽히지 않는 정신력이요. 그리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거제도의 용접 불빛이 여전히 눈에 선했습니다. 조용히 일하는 작업자들, 담담하게 설명하는 이준호 팀장, 그리고 세계를 향해 출항하는 거대한 선박들. 한국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한국을 찾고 있었어요. 미국도 이제 한국을 새롭게 봐야 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대등하게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한국의 위상이 더 확인되면 변화가 있을 거예요. 다만 미국이 얼마나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죠. 저는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엔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시작해 한국 바다로 흘러가는 그 강물처럼 한국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중심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그저 한 나라의 산업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안에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징후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협상이라 부르고 누구는 경쟁이라 부르지만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옳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흔들리지 않았느냐 아닐까요? 세상이 급변해도 묵묵히 제 길을 걷는 나라,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힘, 그게 진짜 강함인 것 같아요. 압박이 와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대가 뭐라 하든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태도, 그게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걸 고집이라고 부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고집이 신뢰가 되고 결과로 돌아오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크든 작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버텨야 하지 않을까. 세상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조용히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답은 이미 우리 안에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의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